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4년 12월 14일이고요. 제가 이제 그 일본 기업의 내정을 받은 게 이제 올해 10월입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이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아주 비생산적인 시간의 극치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생산적인 시간을 앞으로 보내보자 라는 생각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일본 IT 취준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일본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서 이제 경험담이라든지 방법, 느낀 점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저는 지금 내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서 근무를 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을 추천하는 목적에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일본 취업에 이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 조금이나마 뭐 정보를 좀 편하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만들게 됐고, 제가 못 다루는 정보들이나 아주 보편적인 정보들은 구글링을 해보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하나 더 이유는 요새 한국 취업 시장이 뭐 힘들다 못해 안 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지금까지는 큰 관련이 없었던 분들도 일본 취업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일일이 교류를 하곤 했는데, 이 영상 하나 만들면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를 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면 제일 좋을 텐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냐면, 취준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기 전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내년 25년 4월에 제가 입사를 하지만 그때 입사를 하는 이제 그 전형은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26년 4월에 입사를 하게 되는 그 전형 공채들이 벌써 스타트가 됐어요. 뭐 한 10월쯤부터 스타트가 돼서 내년 9월까지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일본에 입사를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공채 시즌이 다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지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뒤에 내용들은 제가 밑에 그 타임라인을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 눌러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어떤 조건에서 일본을 가는지를 먼저 공유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5년생이기 때문에 취업할 당시에는 만 28세였고, 흔히 말하는 일본 취업을 하기에 상당히 늦은 나이였고, 대학교 졸업도 이미 한 지 3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일본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일본 지역학 전공이었는데, 정말 솔직하게 저 일본어 절대 전공자 수준 아니고요. 저보다 잘하신 일반인분들 훨씬 많은 거 알고, 그리고 JLPT는 N1 커트라인 뭐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 경험은 이런 것들 했고, 개발 관련 경험은 이런 부분들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정받은 곳은 일본의 흔히 메가벤처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에 있는 IT 서비스 기업에 이제 내정을 받게 되었고, 모바일 엔지니어 iOS 직군으로 신졸 채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덧붙이면, 우선 일본은 서영고 제외하고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뭐 개념이나 기준들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일본어과를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과 하면서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면 그게 훨씬 더 기업 측에선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어서는 조금 이제 가볍게 일본 취업 시장이 과연 실제로 수월한가에 대한 이야기 가볍게 해볼게요. 제가 한국에서도 당연히 엄청난 고배를 마셨습니다. 40군데 지원해서 서류 통과 2곳 했는데, 우선 신입 채용 자체가 거의 없어서 이 40군데 지원한 것도 대부분 다 경력 채용이었습니다. 일본 시장의 경우에는 수월한가에 대해서는 전 다소 동의합니다. 우선 제가 된 부분, 신입으로서 저 나이가 매우 많지만 저도 받아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고,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 중에서는 개발 경험이 매우 적은 사람도 채용하는 케이스가 꽤 있는 것으로 보기는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조금 뇌피셜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IT 엔지니어 직군으로 가는 것이 일본이 좀 더 수월한가는, IT 엔지니어 자체가 이 사회적으로 다른 직군보다 특별히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처럼 지금 사람들이 이쪽 업계에 엄청나게 몰리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증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2025년 기준으로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회사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행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자알도 있고, 뭐 가구 회사도 있고요, 뭐 상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컨설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IT도 뭐 NTT 데이터도 있고, 뭐 스카이도 IT 기업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반해 한국을 좀 이제 사례를 가져와 보면은요, 2022년 기준입니다만은 여기 10개 회사가 탑10 10개 회사 중에 삼전, SKT,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구글, 라인, 100% IT 회사라고 할 수 없지만 IT랑 상당한 관계가 맺고 있는 회사가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취준생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박 터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은 조금 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일본은 대부분의 IT 회사에서 신입 개발자를 채용을 해요. 한국은 거의 다 경력 채용을 하고 있고, 경력 채용을 하는데 신입이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제 주변에 좀 있었고, 애초에 신입 채용을 많이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엄청난 경쟁률이 있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취업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 어떻게 보면 일본 취업을 하는데 가장 많이 걱정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일본어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당연히 아예 노베이스면 지금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게 사실 대학교 1, 2학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취업이 좀 급하신 분들, 내년, 내후년 안에는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 IT 취업을 간다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릴 때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경험이 있다, 혹은 자기가 애니를 너무 좋아해서 애초에 흥미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다,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한 번쯤 긁어볼 만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그리고 이제 일본 항상 취업하면 나온 이야기가 JLPT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저도 이제 뭐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JLPT라는 시험이 1년에 2번밖에 없기 때문에 JLPT를 지금 봐도 내년 여름에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JLPT가 없으신 분들은 없는 채로 내년 이제 26조를 준비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JLPT 여부랑 상관없이 일본어만 잘할 수 있으면 전혀 신경을 안 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일본 대학 다니신 분들은 JLPT 없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랑 우리를 비슷하게 생각을 해준다면 JLPT가 서류 합격 탈락의 여부까지가 안 될 수도 있고, 어차피 면접에서 자기가 일본어를 할 수 없으면 JLPT 여부와 상관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JLPT가 없다고 해도 일단은 도전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일본어, 그럼 면접에서 일본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고 기준.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일본어 많이 못해도 충분히 서류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면접 때는 내가 직접 말을 해서 면접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어 실력의 기준은, 최소 기준은 이제 면접관이 일본어로 하는 질문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일본어로 할 수 있는가, 최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면접이라고 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포멀하고 딱딱한 자리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일본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친구랑 이야기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인 친구랑. 왜냐하면 면접 같은 경우는 예상 질문과 답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대화 주제가 되게 한정적이고, 사실 자기가 대화를 어느 정도 주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어휘나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다른 부분으로는 여기 이렇게 면접 시 사용하는 문장 어미가 한정적이라고 적어봤는데, 사실은 면접은 존댓말이 당연한 기본이기도 하고 문장을 분명하게 끝맺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데스마스형으로만 끝내도 일본인이랑 실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미가 되게 다양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사실 한국어도 보면은 어미가 되게 다양한데, 이제 서양인 분들은 한국어 어미 처리가 되게 어려워서 보통 씁니다, 입니다로 모든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도 일본에 취업을 하실 때 면접 때는 데스마스로 끝내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본어 실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해도 면접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엔지니어로 우리가 취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직이나 종합직보다는 요구하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 이 면접 일본어라는 건 이제 일본어 회화죠. 말하기 혹은 듣기. 요거는 JLPT 공부랑은 완전 별개입니다. JLPT도 물론 듣기가 있지만 JLPT의 반이 이제 독해죠. 독해는 읽기잖아요. 읽기는 무조건 한자를 많이 알아야지 독해를 할 수 있는데, 면접 과정에서는 얘가 한자를 얼마나 아는지, 한자를 얼마나 읽고 쓸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한자를 아예 몰라도 면접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면접 과정에서 이제 한자를 몰라서 통과됐다고 해도 일본에서 일하는데 한자를 아예 몰라도 되냐?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한자를 몰라도 되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내정을 받았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겠지만, 입사할 때까지는 자기가 부족한 일본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꾸준히 채워나가서 입사할 때 시점까지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생활에 대한 부분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생활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일본이 좋다, 일본이 한국보다 취업하기가 편하다라고 말씀드려도 어디까지나 일본은 외국이고 당연히 한국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타국에서 생활을 한다는 문제는 정말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다른 거를 한다고 해도 뭐 그냥 취업이 안 돼서 일본으로 일단 간다라고 생각할 부분은 전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이나 방법론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일본의 이제 기업을 어떻게 탐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방식 말씀드려보면, 우선 일본 기업, IT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저도 좀 주워 듣긴 했습니다. 자사 서비스 개발하는 자사 개발이 있고, 자기 회사에서 다른 회사 개발해주는 SI어라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자기가 회사에 소속이 돼서 그 회사에서 어떤 정기적으로 가라는 대로 이제 장소를 이동하면서 파견이 되면서 하는 회사 생활이 있는 어떤 SES라고 하는 파견 회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자사 개발 기업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 SI어, 그 다음 파견회사 순으로 이제 취준생들의 선호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일본 취업, DC 일본 취업 갤러리 같은 걸 보면 이 파견회사의 경우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함부로 저는 뭐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의외로 일본 내에서는 이 파견회사로 이제 일본에서 IT 뭐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게 뭐 이제 보통 보편적인 거라고 알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단은 파견 회사로 일본을 넘어가셔서 거기서 한 뭐 2, 3년 정도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자사개발 회사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무슨 덮어놓고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정신적으로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뭐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 탐색을 어떻게 했냐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iOS 개발자로 취준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아봤던 거는, 제가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때 일본 취업 경험이 있으셨던 멘토분이 추천해 주셨던 방법인데, 이제 iOS DC라고 일본에 있는 이 iOS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 컨퍼런스에 있는 그 스폰서 회사들을 위주로 좀 지원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 내의 iOS 개발자들의 어떤 뭐 학습이나 이런 컨퍼런스 참여 이런 걸 되게 권장하는 회사겠죠? 좀 좋은 성장 환경이 있는 회사라고, 회사들이 여기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회사들을 지원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iOS 한정이니까, 뭐 저도 다른 부분 잘 모르겠는데 뭐 안드로이드도 뭐 그런 안드로이드 카이기인가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뭐 리액트나 백엔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또 기업들 탐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코렉이라는 어떤 한국의 어떤 이런 리크루팅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을 리크루팅 하기 위해 와 있어요. 저도 이 코렉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사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일본을 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정말 몇 달 만에 여기 들어와 봤는데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가장 제가 크게 느꼈던 부분은, 여기 코렉에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코렉이랑 여기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랑 컨택이 돼서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신 채로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iOS 컨퍼런스에서 봤던 기업들은 사실 한국인이 지원하든 뭐 일본인이 지원하든 뭐 사실 일본인을 더 좋아하겠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한국인을 채용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는 이제 그린이라는 사이트에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원티드 같은 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iOS라는 키워드로 넣어보시면 뭐 자기가 이제 뭐 프론트엔드든 뭐 리액트든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 올라와 있고 다 경력직 채용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이제 탐색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요 기업들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면 거의 98% 기업들은 기업 사이트 안에서 있는 채용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 채용 코너에 들어가셔서 신입 채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드잡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전체 보기해서 국가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데, 저도 뭐 여기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혀 뭐 선입관은 없는데, 그래도 비교적 월드잡 플러스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견 회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전혀 나쁘다 좋다를 논하기 이전에 그냥 여기는 파견 회사들이 비율이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업 탐색을 하시고
리스트를 추렸다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오픈워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해야지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니토리라는 일본의 그 이케아 같은 회사죠. 니토리 보시면 이제 기업 평점이나 한국으로 따지면 자플래닛 같은 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 평점이나 뭐 상위 몇 프로, 그리고 뭐 잔업 시간이나 뭐 유급휴가 취득 비율 뭐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직원들 리뷰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자플래닛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갈 만한 기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지 참고할 수 있고, 하지만 사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적당히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업 탐색은 이런 식으로 전 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엔트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엔트리는 일본에서는 기업에 지원하는 걸 보고 엔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선 일본도 똑같이 신입 채용, 경력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채용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신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재학생이 아니면 지원을 못하게 해놓은 기업들도 있어요. 한 반 정도의 기업은 재학생이 아니면 지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그런 어떤 기준은 좀 널널해지는데, 오히려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은 오히려 재학생인지 여부를 좀 많이 보는 인상도 좀 받았긴 했습니다. 이건 되게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은 사실 중고 신입이라고 해서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대기업으로 약간 점프하시는, 신입 채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다른 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신입 채용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속이고 넣거나 아예 뭐 그런 걸 기재하지 않고 넣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한 제2 신졸이라는 따로 어떤 전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오피셜로는 다른 기업에 근무한 중고 신입은 기본적인 이런 신입 채용에는 거의 안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 입장에서는 좀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진짜 경력 채용이라면 경력자를 원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은 뭐 저 주변에도 경력 채용 2, 3년 해놓은데 대부분 신입으로 들어가셨는데, 일본은 아예 경력은 경력자 채용을 하셔서, 저도 뭐 좀 다수의 기업의 경력 채용에 지원을 해봤지만 모든 기업에서 다 입국 컷을 당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경력 채용은 경력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신졸 지원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를 들면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26년 4월에 입사할 신입사원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한 여름까지는 어느 정도 여기 엔트리를 해서 취준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은 한국은 어떤 기간이 주어지고, 예를 들면 뭐 3월에 이제 원서를 받아서 뭐 4월에 고태를 보고 5월에 뭐 면접을 보고, 이렇게 모두가 다가 동시에 출발해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이제 최종까지 가는 어떤 방식이라면, 일본은 위에 제가 써 있는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면 되고요. 하지만 인기 기업의 경우에 뭐 IT로 따지면 뭐 소프트뱅크나 라인 야후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한 3, 4월에도 선발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수는 있습니다. 7, 8월부터는 좀 슬슬 이제 기업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것 같고, 한국처럼 상하반기 뭐 공채 이런 건 없습니다. 1년 통으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에서는 조금 진행을 하는데, 사실 코테 진행하는 기업은 상당히 소수였고, 저도 일본어로 코테를 봤는데 그 문제 해석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 일본어로 문제를 푼다는 게. 그래서 사실 저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코테를 안 보는 기업에 들어갔지만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트리 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흔히 줄여서 ES라고 말하고, 한국어로 따지면 지원서 정도가 되겠는데, 요거가 일본 취업 준비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또 구글링을 많이 해보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 보편적인 경우에는 기업별로 다 따로 지원을 받죠, 당연히 그 사이트에서. 그래서 자체 문항, 한국 대기업 뭐 공채하듯이 자체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서 ES를 작성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렉 같은 사이트는 공통 ES를 하나 작성을 하면 모든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본에도 직원 뭐 50명, 100명 미만의 좀 소규모의 기업들은 뭐 ES 이렇게 뭐 공채 이런 시스템으로 모집을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자소서 포트폴리오 정도만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내도 전형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것도 뭐 저는 사실은 자기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취준을 하실 때 엔트리 시트에 들어갈 내용들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초중고부터 대학교 생활하는 동안 자기를 잘 분석을 해서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이제 엔트리 시트를 잘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뭐 자기 분석을 특별히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그냥 경험했던 거 뭐 크게 좀 적어보고 그 중에서 필요한 거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느꼈던 거는 뭐 한국이랑 일본 기업 조금 다른 점, 뭐 팀 활동, 뭐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 야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든지 혹은 취미로 자기가 깊이 몰두했던 것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엔트리 시트에 재밌게 좀 녹여낼 수 있는 것도 메리트가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나마 엔지니어는 그런 어릴 때의 경험 말고도 어필할 게 많잖아요. 자기 포트폴리오도 있을 거고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나 뭐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엔지니어는 막 자기 분석을 뭐 엄청 다른 종합직에 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엔트리 시트에 있는 예시 문항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엔트리 시트는 이런 문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 경험, 그리고 관심 가지고 있는 기술, 그룹과 협력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엔트리 시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챗GPT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현지인 일본인한테 첨삭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챗GPT가 잘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또 이제 엔트리 시트 이후에 웹 테스트라는 걸 보는 데도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적성 검사 같은 건데 사실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다. 혹시 본인이 나중에 지원하실 기업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구글링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접. 면접이 어떻게 보면은 8알이 면접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면접을 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느꼈던 거, 크게 느꼈던 거는 일본은 면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을 잘 하려고 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컬처핏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랑 얼마나 맞는지 이런 부분도 일본 기업에서는 정말 중요시한다라는 걸 먼저 깔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면접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면접은 보통 뭐 한 2번, 3번, 4번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플레이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인사팀이랑 메일로 날짜를 조율해서 시간을 잡아서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은 보통 면접관 여러 명과 저 면접자 1명 해서 다대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접 보는 케이스가 많았고 최종 면접을 제외하고는 다 집에서 줌으로 진행이 됐었고 일본어로 진행이 됩니다. 뭐 요거는 그렇고 우선 기술 면접 저 iOS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한국처럼 제가 한국에서 이제 면접 한 번 봤는데요. 퀴즈처럼 이 지식을 알고 있냐 모르냐에 대한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봤던 면접에서.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거의 이제 질답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 지식을 확인하는 면접이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게 딱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챌린지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이야기하면 되고 거기서 자기가 사용했던 뭐 기술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CS에 관한 질문도 거의 없었고 그냥 프레임워크 단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나 뭐 그냥 이 실제 어떤 라이브러리 써봤다 그러면 이거 진짜 써본 거 맞는지 정말 좀 대표적인 질문들 어떻게 좀 라이트한 질문들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면접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라이트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질문 예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뭐 제가 특별히 받았던 질문이라기보다 인터넷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나중에 링크에 들어오셔서 이거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제가 특이했던 부분들 몇 가지는 우선 뭐 이거는 일본 취업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다 아시게 될 부분이지만 이제 면접 과정에서 꼭 마지막에 역질문이라는 거 이제 우리 면접자가 면접관한테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한국도 그런 질문 가끔 하곤 하지만 뭐 없는데요?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기업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그런 부분 꼭 질문을 받는다는 점이 되게 특이했고 그리고 우선 초중고 경험에 대한 질문들도 저는 사실은 이미 초중고 졸업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이 질문들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사실은 일본은 대학교 3학년 때도
이제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고 군대도 없잖아요, 남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불과 고등학교 졸업한 지 2, 3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때의 그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게 기업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던 부분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전체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 거의 이 정도까지고, 뭐 그냥 제가 일본 기업 준비하면서 든 타율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일본 기업이라고 쉬운 거 절대 아니고, 사실 제가 지금 가진 조건들이 너무 안 좋긴 해요. 일본 취직하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나이도 너무 많고 졸업한 지도 너무 오래 지났고, 그리고 저는 이 엔트리 진입 시점이 거의 문 닫는 시간에 문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의외로 제가 느꼈던 점은 사실은 오히려 큰 기업들이 서류를 더 잘 통과시켜 준다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작은 기업들은 제가 외국인이고 나이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생각도 있었고, 좀 하나 덧붙이면 저는 코렉과 전혀 이관계 없지만 어쨌든 코렉이라는 뭐 이런 회사 혹은 월드잡 코리아 이런 데는 이미 한국인을 뽑을 준비를 하고 리크루팅을 하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회사들이 타율이 높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 취업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이트 공유 드릴게요. 코트라와 함께 일본 취업 네이버 카페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은 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글들, 예를 들자면 이런 글들 보면 내용이 너무 알차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말 많으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그냥 맛보기만 하시고 딥한 부분들은 이런 데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 수기나 경험담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DC 일본 취업 갤러리 이거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DC가 표현 방식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만, 사실 저는 여기도 정말 알찬 정보들 많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 취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여론들 이런 거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글도 엄청 많은 편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한테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상담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화 정도 되겠죠? 그런 거 필요하시면 저 인스타 DM을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은 메일로 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런 영상을 사실 처음에는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 취업을 한국에서 일본에 넘어가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원래 일본어를 엄청 잘하셨던 분들은 일본어로 일본 취업을 하시겠고, IT를 경험하셨던 분들 중에 일본에 취업을 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라고 좀 마냥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일본 취업을 했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저한테 일본 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하셔서 취직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되게 이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요새 많구나, 한국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제 입사까지 한 3개월,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는데 이제 그동안은 지금까지 많이 놀았고요. 남은 12월, 1월, 2월, 3월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나 어떻게 일본 준비하고 있는지, 혹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영상 해가지고 매주 영상 1개 정도 올릴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입사를 하더라도 유튜브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